아들, 네 학원 마치고 집에 바로 없네. 나 애들이랑 조금만 놀다 올게. 학원 끝나면 늦은 시간인데. 수찬이랑 민규랑 자전거 타기로 했단 말이야. 30분만. 응? 그러면 딱 30분만이 돼. 자전거 조심해서 타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온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아, 엄마한테 혼나겠다. 빨리 가야겠다. 아.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아까 온다더만. 아휴, 전화 한 통 더 해봐야겠다. 에이. 아들, 지금 시간이 몇 시? 누구? 예? 우리 진우가 지금 병원이라고요. 교통사고. 어머머머머머.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우리 아들은 어떡해. 내가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할 거. 내 새끼.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웃으며 집을 나섰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사거리에 진입한 순간 진우의 좌측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20여 미터나 튕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대퇴골과 두개골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됐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했으나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1.7cm 짧아졌습니다.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거고 엉덩이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뭐라고요? 버스 회사랑 버스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거부했다고요?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애가 저렇게 많이 다쳤는데. 저는 버스 공제조합과 버스 회사에 병원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저희 아들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과실 비율이 우리 아들이 80이라고? 아니, 얘가 지금 저렇게 다쳤는데 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과실은 그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80이 아니고 그쪽이 80이죠. 신호등도 없는 사거리에서 정지도 안 하고 과속으로 달렸잖아요. 아니, 사고 당시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했는데 내가 그걸 무슨 수로 피합니까? 학생 과실이 80%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과실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쪽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자 씨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와 버스 공제조합이 8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버스 회사와 버스 공제조합은 학생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기 때문에 80%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적인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처럼 과실 비율이라든지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인 책임 문제도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김영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복잡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손해액을 결정해서 합산한 후 과실 비율에 따라 그렇게 합산한 손해액을 제한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손해액 각각을 산정하는 것도 복잡하고 산정한 손해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제한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배상을 받는 것이 복잡하고 힘든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경자 씨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주신 건데, 자, 복잡한 만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지금 말씀하신 게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적극적인 손해는 어떤 건가요? 적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개호비, 장례비 등과 장래에 발생할 병원비, 간병비, 개호비 등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개호비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면 병원의 치료나 심한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장래에 소요될 비용이 적극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 손해는 병원비 같은 거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적극적 손해인 병원비는 전액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 지출액이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예를 들어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발생할 병원비 등은 소송 중에 제3의 의료기관에 감정해서 그 예상액을 파악합니다. 네. 자, 객관적으로 자료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 적극적 손해라고 본다면은 소극적 손해는 어떤 걸 말합니까? 소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신체 장애를 입으면 장래 얻을 수 있을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장래에 얻을 수익이 감소하는 손해가 소극적 손해입니다. 장래에 얻을 수 있는 뭐 수익이나 수입. 근데 소극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을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수입을 근거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네. 만약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에 기초해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진우 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거든요. 예.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이죠. 근거로 삼을 만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경우에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 임금 중에서 일반 인부의 노임 단가를 기초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적어도 일반 인부 정도의 수입은 얻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라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네. 2025년 하반기 일반 인부의 노임 단가는 하루 17만 1,037원입니다. 말씀하신 그 노임 단가라는 게 하루 일당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박진우 군이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을 하고 뭐 주 5일 일을 할 건지 몇 살까지 일을 할 건지는 사실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죠? 현재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는 한 달에 20일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지금 노임 단가가 하루에 17만 1,037원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20을 곱하고 다시 65를 이제 곱한 금액을 소극적인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곱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1년 후 2천만 원은 현재 2천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현재 2천만 원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 2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그 이자액만큼을 공제해야 하겠죠. 그 이자액의 기준이 바로 인플레이션율이고 대법원은 대략 5%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계속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드라마 살아있을 박진우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님이 복잡한 거 다 싫으니까 계산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네, 계산해 보면은 4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4천만 원이요? 네. 자, 4천만 원이면 너무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진우 군은 평생 지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금액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우 군이 나중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평생 절룩거리면서 외관상으로도 또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4천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또 이거를 과실 비율에다가 또 감액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난감한데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인부의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단가는 일용직 단가 중에서 최저액입니다. 손해액을 공평하게 산정하려면
평균적인 일용직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저액이 아니라 평균 노임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해서 장래 얻을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율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장래 얻을 수입액을 그대로 고정하고 인플레이션율로 가치를 감소시켜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그 말은 장래 얻을 수입은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율로 장래 얻을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말인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장래 얻을 수입도 그만큼 상승합니다.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니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장래 얻을 수입을 인플레이션율만큼 감액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그 장래 얻을 수입을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시킨 후에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유독 피해자가 얻을 장래 수입은 조금 더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금 현재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금리만큼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데 네. 이것만 봐도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개정해 주십시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자, 어쨌든 거기까지 왔고 그럼 정신적 손해는 어떤 겁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사망하거나 신체 장애를 입으면 그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연히 수반된다고 봅니다. 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 연령, 직업, 재산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심지어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까지 참작해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전해진 손해배상액을 이제 과실 비율로 제한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과실 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과실 비율을 정하는 어떠한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반드시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학계, 법조계 등의 자문받아 만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이런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기본적인 과실 비율을 자전거 20, 버스 80으로 봅니다. 네. 거기에 야간이기 때문에 버스의 과실 비율이 5% 줄어들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했으니까 자전거 과실 비율이 10% 증가됩니다. 네. 그럼 자전거 35%, 버스 65%가 되겠죠. 네.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가 미성년자이니까 자전거 과실이 또 10%포인트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버스가 과속을 했고 사거리 앞의 일시 정지 표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의 과실이 20%포인트 또 증가합니다. 아, 그럼 이제 과실 비율이 자전거 5%대 버스 95%가 됩니다. 예. 만약 자전거가 사거리에 명백하게 선 진입했다면 버스 과실이 또 10%포인트 증가하니까 결국 버스 과실이 100%가 될 겁니다. 선 진입했는지는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진입한지는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버스 과실 인정 비율이 95%가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에서 5% 정도만 감액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인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 기준대로 판단한다면 손해액이 5%만 감액될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기준이 법원에서 사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자동차 사고의 과실 이 비율 산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아무쪼록 이경자 씨가 완만히 좀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는 흔히 과속을 하고 일시 정지 표시에서 정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더욱 과속을 하고 신호도 지키지 않는데요. 과속을 하지 않고 일시정지 표시를 지켰다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고로 누군가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신호를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신호를 준수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